안녕하세요. 책 읽는 오로라입니다. 오늘 준비한 작품은 단편소설 어머니입니다. 지은이는 홍상화, 펴낸 곳은 한국문학사입니다. 이 작품은 작가님의 작품집인 내 우울한 젊음의 기억들에 실려있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주인공 어머니를 만나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어머니, 홍상화. 1. 인구야, 니 요새도 나 밟으나? 1년 만에 만난 어머니가 나에게 한 첫마디가 그러했다. 서울 변두리 카바레에서 색소폰을 불며 살아가는 내 생업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만 끄덕거렸다. 애미하고 애들도 건강하제. 나는 마지못해 예라고 대답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보신탕집에 들어서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손님들은 필요 이상으로 바빠하는 것 같고 종업원들은 필요 이상으로 서두르고 손님 종업원 할 것 없이 모두가 필요 이상으로 큰 소리로 외쳐댄다.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강원도 춘천 시내에서 어머니가 운영하는 보신탕집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구야, 여기 좀에 앉아 있거라. 내 퍼뜩 주방에 가서 수육 좀 가지고 오마. 어머니는 내 의사도 묻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환갑이 지난 노인답지 않은 몸매에 활달한 걸음걸이로 주방으로 걸어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주방으로 사라지자 나는 식당 안을 둘러보았다. 초저녁 나절 붐빌 때 카바레가 여자들의 싸구려 분냄새로 들떠있듯이 한참 점심때라 손님들로 꽉 들어찬 식당 안은 사내들의 시금털털한 땀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똑같이 그러한 냄새 속에서 살 운명을 타고났는지 아버지와 헤어진 이후 이제는 혼자 사는 처지지만 어머니는 새 남자의 품속을 거치며 사내들의 땀냄새를 맡아왔고 나는 20살 때부터 현재까지 20년 동안 분냄새를 맡으며 카바레 악단원으로 색소폰을 불어오는 처지다. 내가 새 남자라고 했지만 새 남자가 넘을지도 모른다. 내가 한때나마 아버지라고 불렀던 남자가 새 사람이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내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새 남자 중 어느 누구도 아니다. 진짜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지라고 부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죽었다든지 누군지 몰라서가 아니다. 나는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고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엄연히 생존해 계시고 나를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고기 좀 먹으라, 인구야. 아주 좋은 것만 골라왔다. 어느새 어머니가 내 앞에 고기 접시를 놓으면서 말했다. 나는 아무 대답도 않고 속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거칠고 누런 갱지가 2장.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펴 들었다. 벌써 수십 번도 더 읽어서 보지 않아도 훤히 외울 수 있었지만 의젓하게 아버지의 편지를 읽는 아들의 모습을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나는 힐끗 어머니를 쳐다보았다. 어머니의 의아해하는 표정이 더없이 고소했다. 나는 첫 번째 편지를 펼쳐 눈으로 읽기 시작했다. 그립고 보고 싶은 금자에게 네가 보낸 편지는 6월 26일에 반갑게 받았다. 꿈결에도 그립던 인구의 편지. 이 어찌 다만 일장 서신으로만 맞이하였으랴. 나의 감상은 꿈이 아닌가 하고도. 그러나 엄연한 현실 앞에 나의 정신세계는 다시 맑아졌다.
금자야, 사진도 받았다. 그곳 일가 친척들 모두 편안히 지내고 있으리라고 나는 굳게 확신한다. 이곳 우리들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금자야, 나는 너희들과 상봉하는 그날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며 동의서를 고대한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도 여권 수속하는 기일을 고려해 주기 바란다. 금자야, 우리 서로 다시 만나서 그리고 인구와도 그리운 회포를 나눌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 힘써 나가자. 1991년 6월 29일 작은아버지 씀. 무슨 편지고? 내가 편지 속에 파묻혀 있자 어머니가 답답했던지 물어왔다. 아버지한테서 온 편지입니다. 뭐라고? 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방으로 들어가자. 내 손을 잡으며 일어서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어머니의 표정은 놀라움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차 있었다. 아버지가 북한에 생존해 계시고 편지까지 보냈다는 사실에 놀란 게 아니라 혹시 내가 북한과 연루되어 무슨 피해를 볼까 해서 두려워하는 것 같았다. 괜찮심도 한번 읽어보이소. 나는 어머니 앞으로 첫 번째 편지를 내밀었다. 금자가 누구? 어머니는 편지를 받아들면서 아버지 편지의 수신자로 된 금자누이에 대해 물었다. 금자누이는 중국 류허에 사셨던 큰아버지의 딸입니다. 큰아버지하고 아버지 두 분이 중국 류허에 계시다가 해방되던 해 아버지만 귀국했다 갑디더. 큰아버지는 텐진에서 배를 타기 전 류허에 버리고 온 땅을 잊지 못해 다시 돌아갔다 갑디더. 큰아버지는 원래 농사꾼이고 아버지는 선비 아입니까? 업문을 깨칠 정도의 교육 이외에는 신식학교를 다녀보지 못한 어머니에 비해 사범학교를 나와 6.25 전쟁이 나기 전까지 보통학교 선생을 한 아버지를 지칭해 나는 어머니가 묻지도 않는 말을 내뱉었다. 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나를 쓱 한번 훑어보더니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니도 편지했나? 편지에서 시선을 뗀 후 나에게 물었다. 예, 아버지한테 했심도. 금자가 니하고 우째 연락됐노? 금자누이가 류허에서 우리 집안 족보를 우연히 보게 되어 화수회를 통해 연락됐심도. 아버지하고 금자누이는 서로 서신왕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남조선에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인지 딸인지 모르겠다고 하시며 몹시 걱정하고 계셨다 갑디더. 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인 1950년 9월 고향인 경상남도 함양에서 교편을 잡으시다가 퇴각하는 인민군을 따라 북으로 간 아버지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분명히 깨닫길 바랐다. 어머니는 다시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이 영감택이 아직도 못된 버릇을 못 버렸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보람차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어머니가 흥하고 코웃음을 치며 편지를 내동댕이 치듯 내 쪽으로 던졌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탓하지 않기로 했다. 어머니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나는 아버지의 두 번째 편지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다. 나는 편지를 읽는 어머니의 시선을 따라가며 아버지의 글어를 속으로 외우고 있었다. 금자에게 내 편지는 8월 10일에 반갑게 받아보았다. 그간 그곳 일가 친척들이
모두 무사히 지내는데 영석아비가 불행하게도 뇌출혈로 고통을 겪는 바 허베이성에 간 후 병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인구한테서 또 편지가 왔는지. 영석아비가 누구? 어머니가 편지에 시선을 둔 채 물었다. 금자누이의 남편입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편지를 읽어 내려갔고 나는 아버지의 글어를 속으로 외워갔다. 전번에 인구한테서 7월에 온 편지를 받아보았다. 지금 인구가 나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나에게 보내온 편지 사연이 잘 말해주는구나. 나는 언제나 잠들기 전에는 인구에 대한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다. 꿈에도 그리운 혈육 지정, 서로 얼굴조차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가슴 아파하는 회포를 나누게 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혈육지정은 무슨 놈의 혈육지정? 사상에 미친 빨갱이가 이제 와서 뭐라 카노? 어머니가 편지를 내려놓고 손수건으로 코를 행하고 풀며 무심코 짓거려댔다. 기가 막힐 일이었다.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 자신의 양심을 좇아 아내는 물론 뱃속에 있는 혈육까지도 희생시켜야 했던 아픔을 겪은 아버지를 사상에 미친 빨갱이라고 매도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다.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 편지를 눈으로 읽어내렸고 나는 기억으로 읽어갔다. 이곳에서 나도 건강한 몸으로 생활하고 있고 형구를 비롯한 온 가족이 건강하여 자기 맡은 일에 열중하고 있다. 이곳 사정은 저번에 여권 수속을 한 후 12월 초에 승인될 것 같다. 할 말은 많으나 오늘은 이만 간단히 소식을 알린다. 회답을 기다린다. 1991년 8월 14일 작은아버지 씀. 형구는 누구? 북에 있는 동생입니다. 아버지는 북에 아들만 셋이십니다. 그놈의 영감 복도 많다. 하늘이 위에 일이 무심할꼬.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손수건을 꺼내 없는 코나마 푸는 신용을 했다. 그런 어머니의 버릇에 나는 꽤 익숙해졌는데 화가 나지만 내가 참는다 하는 뭐 그것 비슷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외할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가정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 조신하지 못하다는 할머니의 푸념을 내 어릴 적 여러 번 들었었다. 그런 어머니가 아직도 이 모양이니 아버지와 살면서는 얼마나 아버지 속을 썩였을지 보지 않아도 뻔했다. 내일 중국으로 떠납니다. 편지를 내려놓는 어머니에게 내가 말했다. 와, 아버지 만나러 가는 거지 와 계십니까? 네가 무슨 돈이 있어서? 걱정 마이소. 그놈의 영감, 내 신세도 망쳐놓더니 이제는 아들 신세까지 망칠락 하는구나. 그런 소리 마이소. 오냐, 네 맘대로 해라. 그래도 아버지라고 자식 새끼가 찾아갈라는데 내가 우에 말릴 수 있나? 노자나 마련해 줄 테니 아무 말 말고 가지고 가거라. 필요 없심도. 고집 부리지 말고.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잠시 후 어머니는 방에 들어갔다가 누런 서류 봉투를 들고 나오더니 계산대 위에 있는 손금고를 열고 그곳에서 돈을 꺼냈다. 그 다음에도 나에게는 오지 않고 손님이 앉아있는 테이블로 가서 선체로 손님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눴다. 손님들이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머니에게 주는 것으로 보아 음식값으로 먼저 받는 듯 했다.
그 돈을 손금고에서 꺼낸 돈과 함께 방에서 들고 나온 서류 봉투에 넣은 다음 내 앞에 와 앉았다. 노자에 보태거라. 어머니가 내 앞에 봉투를 내밀었다. 필요 없심더. 노자는 충분히 마련했심더. 쓸데없이 고집 부리기는. 어머니는 내 점퍼 주머니에 돈 봉투를 쑤셔 넣었다. 내가 봉투를 주머니에서 꺼내려 하자 어머니는 상체를 테이블 위로 내밀며 내 손을 꽉 잡았다. 호리한 체구에 어디서 그런 손 힘이 나오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셌다. 나는 어머니에게 돈 봉투를 돌려주지 못했다. 그럼 가볼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내가 말했다. 그래, 잘 갔다 온나? 어머니가 앉은 채 손을 들면서 손님이 있는 쪽으로 시선을 보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 얘기는 안 하겠심더.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나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물으면 그냥 재혼했었다고만 하겠심더. 어머니가 더욱더 의아해하는 눈빛을 보냈다. 그래도 어머니 얘기는 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이를 두었다가 한마디 덧붙였다. 걱정 마이소. 어머니 얘기란 어머니를 거쳐간 내가 아버지라 불렀던 새 남자를 두고 한 말이었다. 어머니가 내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할 리가 없었다. 와! 어머니가 고개를 바짝 쳐들고 나에게 대들듯이 물었다. 그런 어머니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나는 시선을 다른 곳으로 보냈다. 어머니가 목청을 높이기 시작했다. 이 애미가 창피스러 봐서. 와! 이 애미가 더러봐서. 와! 네 애비가 훌륭해서. 어릴 때부터 경험해 이제는 익숙해진 어머니의 발작이 지난 1년 동안 더 악화된 듯 싶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놈의 영감택이 뭐가 그리 잘났다고 사상운동을 한다고 도망치고 다녀 네 할아버지 속을 얼마나 썩였든지. 아마 그래 일찍 돌아가셨을 끼다. 형사들이 툭 하면 집에 찾아와 족치니 견딜 수가 있었겠나. 횡설수설 짓거리던 어머니는 가쁜 숨을 고르는 듯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악에 받쳐 다시 떠들어댔다. 그래도 보도연맹증을 받고는 2달쯤 마음 잡고 살더니 인민군이 내려오자 그리 설치 쌌더니만. 잠시 머뭇하는 어머니의 두 눈이 놀랍게도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뱃속에 있는 자식도 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친 아버지를 우째 아버지라 할 수 있노? 어머니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주방 쪽으로 갔다. 나는 입구 쪽으로 향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다시는 어머니의 발작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누구보다 아버지가 그런 나를 용서할 것 같지 않았다. 2. 춘천에서 어머니를 만나고 온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늦은 오후, 나는 중국 땅 다롄의 바닷가에 서서 차갑도록 푸른 바다와 끈질긴 파도와 주책 없이 넘실대는 수평선을 마주하고 있었다. 북한에 살고 계신 아버지가 오시리라는 기대 속에 금잔우이 집에서 보낸 3개월 동안의 지루한 생활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결국 아버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시지 않았다. 입국 비자 만료를 앞두고 다롄을 떠나 내일이면 웨이하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배에 몸을 실어야 할 내 신세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다. 허사였다. 모든 것이 허사였다. 아버지가 어머니의 뱃속에 나를 두고 훌쩍 떠나버린 것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지식인으로서의 신념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나의 확신을 확인하려는 계획도 허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허허한 가슴을 안고 서울로 돌아갈 바에야 차라리 마음을 독하게 먹고 북한 영사관에 들어가 망명을 요청했더라면 북한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 속 시원히 의문을 풀었을 터인데, 그러나 인천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본 아내의 근심 어린 표정과 두 딸 진숙과 영숙의 천진난만한 모습이 내가 마음을 독하게 먹는 것을 방해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나는 숱하게 독한 마음을 품었지만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를 갖지 못했다. 항상 때가 지난 후에야 마음을 독하게 먹지 못한 것을 지금처럼 후회하곤 했다. 내가 3살 때 시골길을 달리는 군인 집차에서 어머니가 어느 군인과 시시덕거렸을 때 나는 달리는 지프차에서 뛰어내렸어야 했다. 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대구에서 세든 집 안채 마루에서 어머니가 어느 남자의 품에 안겨 춤추며 시시덕거리는 걸 보았을 때 방 안에 있던 나는 독한 마음을 먹었어야 했다. 그곳에 있던 과도로 내 가슴을 찔렀어야 했다. 기껏 내가 한 짓이라곤 그 다음부터는 할머니 집에 가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었다. 그때뿐만이 아니다. 어머니가 타지에서 매년 명절날에 보내준 새 옷을 자랑스럽게 입기보다 마음을 독하게 먹고 갈기갈기 찢어 태워버렸어야 했다. 아, 거기다가 두 남자도 모자라 다시 얻은 추악한 3번째 남자. 아마도 그곳에 주둔했던 군부대가 이동함으로써, 그리고 어느 여자가 어머니가 새든 방에 찾아와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휘두름으로써 끝장을 보았던, 한때 내가 아버지라고 불렀던 두 남자의 경우는 그래도 이 추악한 3번째 남자와 비교하면 괜찮은 편이었다. 춘천 교회 한 곳에서 벌어진 추악함. 휘발유 장사를 하는 3번째 새아버지가 집 뒤란의 군용 트럭에서 빼내는 불구스레한 휘발유, 새아버지 집 단칸방에서 대낮에 벌어지는 군용 트럭 운전자와 어머니가 그 짓을 하기는 불가능하므로 아마도 새아버지가 알선해준 여자의 정사가 남긴 비릿한 냄새. 내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그래도 어머니가 그리워 찾아간 춘천 새아버지 집엔 항상 이렇게 비릿한 냄새가 감돌았다. 그것이 어머니가 나에게 남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기억이었다. 그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기억의 늪속으로 빠지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그러는 나에게 아버지 소식은 탈출구가 되어 주었다. 아버지의 소식을 들었을 때까지 탈출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색소폰 소리를 좋아했던 수많은 여자들, 그들의 몸뚱어리는 나의 또 다른 탈출구였다. 아버지의 소식을 듣고부터 그런 인생에 영원히 종지부를 찍을 수 있다는 나의 기대가 산산이 부서져 버린 지금, 내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더러운 자궁 안에서 잉태된 한 인간으로서 내가 앞으로 할 일은 색소폰을 불면서 색소폰 소리를 좋아하는 또 다른 더러운 몸뚱어리에 인생을 흘려버리는 것 외에는. 나는 바닷가를 지나 부두 위로 올라섰다. 겨울 바닷바람을 폐부 깊숙이 마시며 부두 위를 걷기 시작했다. 파도가 부서져 내리는 방조제 가장자리로 가 수평선에 시선을 보냈다. 색소폰을 가지고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슴을 쪼개는 후회가 나를 엄습해왔다. 나를 버리고 재혼한 어머니가 그래도 어머니라고 그리워질 때면 뒷동산 소나무 밑에서 색소폰을 불던 어린 시절,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머릿속에 그리며 한밤중 남산 중턱 소나무 밑에서 색소폰을 불던 고등학생 시절, 그리고
변두리 카바레를 전전하며 색소폰을 불던 시절. 중국 류허에서 보낸 지난 3개월을 제외한다면 색소폰을 불 수 있는 나이가 되고부터 그 무거운 색소폰은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오 데니보이를 부는 동안 나는 바다 위를 나는 새와 같이 자유로웠다. 과거로부터, 자학감으로부터,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아들에게 아버지는 위대한 유산을 남겨주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외로움을 없애주고 자유를 가져다주고 호구지책을 마련해주는 유산을 남길 수 있겠는가. 나는 바다를 마주보고 앉았다. 두 손을 색소폰 연주하듯이 하고 마음속으로 오 데니보이를 부르기 시작했다. 흰눈에 덮여 침묵 속에 빠져있는 들판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평화스러운 들판이 끝없이 이어졌다. 한 마리의 야생마가 평원이를 내리치닫고 있었다. 야생마의 모습이 멀어져가며 내가 마음속으로 부르는 음률도 끝나갔다. 다음 순간 그 광활한 평원은 살을 애는 겨울바람이 휘몰아치는 들판 옆 시골길로 변해 있었다. 그곳은 새아버지 집이 있는 춘천 교회의 시골길이었다. 그 시골길이 불그스레한 휘발유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사를 마련해준 대가로 군용 트럭 밑에서 휘발유를 빼다가 트럭 밑에 깔린 새아버지 시체에서 나온 피로 붉게 물들어갔다. 아 하고 나도 모르게 바다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내가 지른 소리에 깜짝 놀라 얼른 주위를 둘러보았다. 지나가는 행인의 의아스러워하는 시선이 내 몸에 와 닿았다. 뚜 하는 기적소리에 정신이 들어 시계를 보았다. 오후 5시 30분. 다렌에서 웨이하이로 가는 배의 승선을 알리고 있었다. 나는 멀리 보이는 선착장으로 발길을 옮기기 시작했다. 발의 해협을 가로지르는 선상에서 보낼 10시간의 항해가 몹시 지루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아버지를 기다리며 류허의 누이 집에서 보낸 3개월에 비할 수 있으랴. 처음 한 달은 가슴 뿌듯함이었다. 다음 한 달은 짜증스러움이었고 마지막 한 달은 혐오스러움이었다. 먹을 수 없는 음식, 불편한 잠자리, 숨막히는 빈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도를 더해가는 모렴치함. 법적 체류기간의 만기가 가까워지자 금자누이와 그녀의 남편은 아버지와의 만남이 무산될지도 모른다는 절망에 빠져들어가는 내 처지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초청장만 읊어댔다. 잠자리에 들기 전 들판을 거닐며 음식을 먹을 때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나와의 만남을 구세주나 만난 것처럼 설쳐대는 그들 부부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동생 남조선에 돌아가서 초청장만 보내줘. 네, 동생한테 신세 안 질 테니. 네, 열심히 일해. 작은아버지가 이곳에 오시면 잘 대접해 드릴게. 처남, 북조선 친척이 오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남조선 친척이 오면 대접하기 힘들다던데 처남이 많이 불편하겠지. 그러나 어떡하겠나. 형편이 이러니. 초청장만 보내면 처남 신세 안 지고 열심히 살아보겠네. 북조선에 있는 작은아버지에게 동의서 보내 이곳에 자주 오시게 하고 말이야. 등이었다. 그러한 그들에게 나는 헤어질 때까지 아무런 내색도 비치지 않았다. 때로는 울컥 치미는 분노를 사기기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참은 건 잘한 일이었다. 더구나 아버지를 만나면 드리려고 서울에서 빚을 내온 4,000달러 중 쓰고 남은 돈에서 1,000달러를 주고 왔다. 그래서 마지못해 약속한 초청장을 내가 서울에 돌아간 후 해보내지 않아도 심히 섭섭해하거나 혹시 아버지와 연락이 되어도 나에 대해 그리 나쁘게는 이야기하지 않으리라고 믿었다.
사실 금자누이가 요구하는 초청장은 내게 부담이 되었다. 서울에 누이를 불러들여 내 가족과 같이 지내기가 싫어서만이 아니었다. 남산 기슭에 위치한 전셋집에 살며 삼류 카바레에서 색소폰을 불어 세 식구를 먹여 살리는 나를 그들은 국립취주단의 색소폰 연주자로서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다렌항 여객선 청사가 시야에 들어오면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웅성거림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항상 존재해 있었고 그 웅성거림 속에는 가난에 찌든 사람들의 바쁜 움직임이 있었다. 나는 그들 속에 끼이고 싶지 않아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그때 귀에 익은 웅성거림이 점차 커지면서 여자의 고성이 두어 번 연거푸 들려왔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곳에 시선을 주었다. 위아래 국민복을 입고 남자 군화를 신은 작달만한 여인의 모습이 몹시 눈에 익었다. 그 여자가 나를 향해 손짓을 하며 달려오고 있었다. 잠시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있다가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실망을 맛보았다. 금자누이가 나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서 달려오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초청장의 집요함에 진저리가 났다. 동생, 작은아버지가 오셨어. 금자누이가 고함을 치며 달려오고 있었다. 작은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럼 아버지란 말인가? 그때서야 나는 달려오는 그녀 뒤로 시선을 보냈다. 몸집보다 유별나게 큰 국민복을 걸치고 검은색 레닌모를 쓴 사람이 그녀 뒤에서 뛰는 듯 걷는 듯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뛰기 시작했다. 금자누이를 지나칠 때 작은아버지가 저기 계셔 라는 말을 귀로 스치며 노인 앞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멈칫하고 말았다. 노인의 얼굴이 너무나 생소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얼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아버지를 대하고 있을 용기가 나지 않아 시선을 아래로 떨구었다. 마음을 가다듬고 시선을 들었을 때 담배를 입에 무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라이터를 켜 담뱃불을 붙여드리고 싶었으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아버지는 바다 쪽을 응시하며 담배 연기를 천천히 빨아들인 다음 공중에다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너도 담배 피워라. 바다 쪽을 응시한 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린 후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아버지 쪽으로 등을 돌리고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담배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인 그 순간 나는 어느 때보다 가슴에 평온함을 불어넣어주는 담배 한 개비에 감사했다. 나는 피우던 담배를 땅에 버리고 뒤돌아서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의 입술은 미소를 짓고 있었으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고 감정을 억누르려는 빛이 역력하게 이마에는 깊숙한 주름이 잡혀 있었다. 아버지가 두 팔을 반쯤 벌렸다. 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살그머니 껴안았다. 고생이 많았지. 아버지가 혼잣말처럼 내 귀에 속삭였다. 아니에요. 나는 아버지를 감쌌던 팔을 살며시 풀고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머리 위에 얹힌 검은색 레닌모를 벗겼다. 백발이 바닷바람에 휘날렸다. 내 기억 속에 새겨둔 인자하신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아버지의 모습이 어색했다. 우중충한 연푸른색 국민복에 내 시선이 잠시 머물렀다. 내가 머릿속에 그려왔던 아버지의 모습에 목까지 단추가 채워진 국민복은
분명 어울리지 않았다. 내 시선을 따르던 아버지는 다음 순간 국민복 왼쪽 주머니로 두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곳에 꽂혀 있던 김일성 배지를 풀더니 바지 주머니에 넣으셨다. 나는 아버지를 다시 품에 안았다. 아버지의 자그마한 체구에서 풍기는 따스함이 내 몸에 와 닿았다. 한 번도 경험한 적 없지만 보통 어머니의 품에서만 느낄 수 있는 포근함이 아마 이런 것이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따스함도 짧은 시간밖에 맛볼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내일이 체류 허가 기간의 마지막 날이므로 나는 곧 웨이하이로 가는 배를 타야 하고 바다에서 밤을 새운 후 다음 날 웨이하이에서 인천으로 가는 배를 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하룻밤의 여유는 있었다. 다렌에서 웨이하이로 가는 바다 위에서의 하룻밤이긴 하지만 그 하룻밤은 내가 육지에서 보낸 40년보다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었다. 동생, 이제 작은아버지 배에 올라서 좀 쉬시게 해야지. 동생을 웨이하이에서 만날 줄 알고 웨이하이 가는 배표를 미리 샀어. 작은아버지 모시고 선실로 가자. 금자누이의 말에 나는 아버지와의 포옹을 풀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청사로 발길을 옮겼다. 아버지가 기차로 북한 땅 구성을 떠나 중국 지안을 거쳐 퉁화역에 내려 버스를 타고 류허로 오는데 12시간이 걸렸고 류허에 도착해 내가 10시간 전에 그곳을 떠난 사실을 알고 신발도 벗지 않고 곧장 류허를 떠나 12시간 만에 다렌에 도착했다고 금자누이가 옆에서 걸으며 장황하게 설명했다. 나는 아버지의 안색을 살폈다. 몹시 필요한 기색이었으나 여전히 미소 짓고 계셨다. 우리 부자는 객실 안으로 들어섰다. 통로를 따라가며 승객들로 빽빽히 들어차 있는 객실 안을 둘러보았다. 동생, 여기 자리 잡았어.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시선을 주었다. 어느새 우리 부자보다 한 발 앞질러 승객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간 금자누이가 선실 구석 한 곳에 큰 대자로 드러누워 있었다. 우리 부자는 그곳으로 가 자리를 잡았고 금자누이는 어디론가 다시 나갔다. 나는 벽 쪽 선반에 있는 담요를 꺼내 마룻바닥에 깔았다. 그 위에 아버지를 앉히고 아버지의 양말을 벗겼다. 내 시선이 아버지의 발에 잠시 머물렀다. 분명 아버지의 발도 내 발처럼 평발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발을 두 손으로 천천히 주무르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움찔하며 발을 빼려고 했다. 나는 더 힘을 주어 아버지의 발을 놓아주지 않은 채 미소만 지었다. 아버지의 두 눈 사이에 깊은 주름이 잡히더니 다음 순간 주름이 펴지면서 눈물이 두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얼른 고개를 옆으로 돌리셨다. 우리 부자는 한참 동안 주위에 떠들썩한 중국인 승객들의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다. 4. 괜찮다. 그만해라. 너도 필요할 텐데. 아버지가 당신의 발을 주무르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놀랍게도 아버지는 경상도 사투리가 아닌 표준말로 말씀하셨다. 이전부터가 어머니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속함을 확인시켜 주었다. 나도 표준말을 쓰기로 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못 들은 채 주무르기를 계속했다. 좀 누우세요. 아니, 괜찮다. 기차에서 많이 잤다. 아버지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말했다. 너 음악가가 되었다면서? 네. 무슨 음악을 하지? 색소폰을 불고 있어요. 그래? 꽤 힘들 텐데. 나도 젊었을 때 색소폰을 불었지.
알고 있어요. 아버지가 두고 가신 색소폰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 아직도 소리가 나나? 그럼요. 혼자서 불 때만 사용해 왔으니까요. 나는 두 손으로 색소폰 부는 신용을 했다. 아버지는 미소 지으셨다. 아버지, 누우세요. 제가 안마해 드릴게요. 괜찮다는 아버지를 억지로 눕게 하고 나는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길쭉한 발과 길고 마른 다리를 가진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는 나처럼 짤막하고 삐뚤어진 다리를 가지고 있었다. 그때 건장한 두 청년이 다가와 누워있는 아버지를 가리키며 중국말로 시부렁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얼른 주머니에서 5달러짜리 한 장을 꺼내 그들 앞에 내밀었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쥐고 얼른 돌아섰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벌떡 일어나신 아버지를 나는 다시 뉘었다. 수입이 좋으니? 아버지가 걱정스레 물으셨다. 네, 생활 걱정은 없어요. 집도 마련했고요. 돈은 아껴 써라. 네, 진숙이와 영숙이도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진숙이는 공부 잘한다면서? 네, 할아버지처럼 학교 선생님이 되겠다고 해요. 영숙이는 피아니스트가 될 거래요. 잘 키워라. 애미도 아껴주고 아이들 생애 동안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 너의 어머니도. 말끝을 맺지 못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다. 눈을 꼭 감은 채 상념에 잠기신 것 같았다. 어머니는 지금은 혼자 사시지만 제가 어릴 때 재혼했었어요. 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다. 잘한 짓이다. 아버지의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나는 침묵을 지켰다. 그만 주물러도 된다. 이제 피로가 풀렸다. 아니, 괜찮아요. 나는 계속해서 주물렀다. 기적 소리가 들려왔다. 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버지, 배가 떠나는가 봐요. 웨이하이까지 몇 시간이나 걸리나? 약 10시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내일 웨이하이에서 떠나야 된다면서? 네, 체류 허가가 연장되지 않아서 떠나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마른 기침을 두어 번 하셨다. 아버지는 중국에 언제까지 계실 거예요? 2개월 허가를 받았으니. 아버지가 말끝을 맺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2개월 동안 계세요. 제가 다시 올게요. 그럴 수 있나? 그럼요. 서울에서 다시 입국 허가를 받으면 돼요. 너무 돈이 많이 들지 않아? 괜찮아요. 돈은 충분히 있어요. 아버지가 흡족한 표정을 지으셨다. 내가 이곳에 빨리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내일 하면서 그렇게 애를 먹였으니. 아버지는 옆으로 돌아 누우시면서 말끝을 흐렸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다음번에 뵐 때는 색소폰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오 데니보이를 들려드릴게요. 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오 데니보이를 좋아하냐? 아버지가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셨다. 그럼요. 제 18번이에요. 그래. 내 18번도 오 데니보이였지. 그러니까 부자지간이지요. 우리는 서로 미소 지어 보였다. 잠시 후 금자누이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도시락 뚜껑을 열자 돼지고기 냄새가 물씬 풍겼다. 구역질이 나는 것을 억지로 참았다. 아버지는 일어나 금자누이와 함께 밥 위에 돼지고기가 얹힌 도시락을 맛있게 드시기 시작했다. 도시락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는 나를 보고 왜 맛이 없니? 하고 금자누이가 물었다. 아니요, 배가 고프지 않아서요. 그럼 이리 다오, 작은아버지 더 드리게. 아니다, 나는 괜찮다.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내가 도시락을 금자누이 앞에 놓았다. 금자누이는 자신의 도시락통에 조금 덜고는 이미 거의 비워진 아버지 도시락에 나머지를 덜어 놓았다. 작은아버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보니 얼마나 좋아요? 금자누이가 입속에 음식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좋고 말고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선실내 스피커에서 요란한 소리가 났다. 작은아버지는 이런 아들을 작은어머니 뱃속에 두고 어떻게 월북하셨어요? 바로 내가 하고 싶었던 질문을 대신해 준 금자누이에게 나는 마음속으로 고마워했다. 하고 싶어서 했나? 잠시만 올라가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있다고 해서 그랬지. 점점 올라가다 보니 결국 북조선으로 가게 됐지. 그러면 그렇지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버지는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동생, 이제 나도 가슴이 후련하다. 작은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동생을 보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는데 동생도 이제 소원 성취했으니 돌아가서 일에 열중해야지. 내 초청장 보내는 것 잊지 말고. 걱정 마세요. 서울에 가서 곧 해 보낼게요. 동생, 고마워. 내 동생 신세 안 지고 열심히 일해 영석 아버지 약도 사고 영석이 대학 가는 비용도 벌 테니까. 그래, 네가 누이를 도울 수 있으면 도와줘라. 아버지가 옆에서 거들었다.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아버지의 빈 도시락통을 받아들고 마실 물을 가지고 오겠다며 금자누이는 일어나 나갔다. 아버지는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뻗으셨다. 아버지, 어머니하고 어떻게 만나셨어요? 나는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안 어른들이 중매를 섰지. 너의 어머니가 미인이라고 주위에 소문이 자자했다. 나하고 7살 차이가 났지. 어머니 집안은 어땠어요? 아버지는 의아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남양 홍씨 집안이지. 선비 집안이었어. 내 외조부가 일찍 돌아가셔서 형편이 어려웠었지. 왜? 내가 왜 어머니 집안에 대해 묻는지 궁금하다는 듯 아버지가 물으셨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어머니 젊었을 때 성격은 어땠어요? 좀 활달한 편이었지. 할 말이 있으면 꼭 해야지 속에 담고 있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아버지는 과거를 회상하듯 머리를 뒤로 젖히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떠들썩한 중국말이 더 시끄럽게 들려왔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아버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다. 그런 소리 마라. 너의 어머니는 전쟁만 없었다면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진 않았을 게다. 아버지가 속삭이듯 말했다. 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는 내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다.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좀 누워 계세요. 제가 물을 가지고 올게요. 물 드시고 주무세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내가 말했다. 자기는 내일 너 떠난 후 자면 되지. 걱정 마라. 아버지의 말씀을 뒤로하고 나는 선실을 나와 갑판 위로 올라갔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을 깊숙이 들이마시며 답답한 가슴을 달랬다. 갑판 위 수도가에서 긴 줄의 앞쪽에 서 있는 금자누이를 만났다. 물을 가지고 선실로 돌아오니 아버지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담요를 덮어드리고 아버지 옆에 앉았다. 구질구질한 아버지의 의복을 보며 내일 웨이하이에 도착하자마자 양복과 네일을 사드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나는 아버지 옆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기로 작정했다. 아버지의 채취와 고른 숨소리를 한순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 내 어깨를 흔들었다. 인구야, 이제 다 왔어. 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누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버지와 마주 앉았다. 언제 일어나셨어요? 오래됐어. 늙으면 잠이 없어지는 법이야.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미소 지으셨다. 금자누이는 어디 갔어요? 짐을 가지고 먼저 내려갔다. 그 사이 뭐 하셨어요? 네가 자는 모습을 보고 있었지. 얼마나 편안해 보이던지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죄송해요, 아버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우리 세 사람은 배에서 내렸다. 출국 수속을 밟을 때까지 시간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청사를 나왔다. 나는 애써 사양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금자누이와 함께 상점으로 갔다. 회색 양복 1벌, 내의 3벌, 양말 5켤레, 흰 와이셔츠, 줄무늬 넥타이, 검은색 구두 1켤레, 그리고 와이셔츠 위에 입는 푸른색 스웨터를 샀다. 아버지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나는 아버지가 입었던 옷가지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내 가방에 챙겨 넣었다. 잠시 후 새 옷을 입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나는 내가 지니고 있던 볼펜을 아버지 상의 윗주머니에 꽂아드렸다. 틀림없는 보통학교 선생님의 모습이 드러났다. 아버지의 참모습을 찾아준 중국돈 500위안,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에 감사했다. 상점에서 나와 출항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았는데도 잘못하면 배를 놓치겠다고 서둘러대는 금자누이를 따라 아버지와 나는 웨이하이항 여객선 청사를 향해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 시장하지 않으세요? 괜찮다. 시간이 있으면 좋은 식당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싶은데. 걱정 마라. 너 떠나는 거 보고 금자하고 먹겠다. 나는 걸으면서 주머니를 뒤져 있는 달러를 모두 꺼내 아버지에게 내밀었다. 이 돈으로 중국에 계실 동안 쓰세요. 좋은 음식도 드시고 여행도 하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많지도 않아요. 중국 돈으로 환산해 8,000위안도 안 돼요.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으셨다. 여객선 청사 앞에 도착하니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어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다. 이리저리 때밀리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어느새 중간쯤에 자리를 잡은 금자누이가 우리에게 빨리 오라고 손짓했다. 나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군중 속을 헤치고 나아갔다. 청사문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었다.
이 사진 잘 간직해 둬. 아버지가 내 앞으로 한 장의 사진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사진을 받아 물끄러미 보았다. 북조선에 있는 네 동생들이야. 언젠가 서로 만나게 되겠지. 사진 속에는 앞쪽 가운데에 아버지를 두고 뒤쪽에 세 남자와 한 여자가 서 있었다. 네 첫째 동생은 결혼해 농사를 짓고 있고 둘째랑 셋째는 직장에 다니고 있다. 아버지가 사진 속의 남자 셋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말했다. 이 여자분은 아버지가 사진 속의 여자에 대해서는 아무 설명이 없어 내가 말을 먼저 꺼냈다. 북에서 재혼한 여자다. 아버지는 개면쩍어하며 답했다. 네, 그러시군요. 정말 미인이세요. 애들 에미는 이 사진을 찍은 다음 해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시선을 딴 곳으로 보내며 말했다. 어떡해요? 몰라. 무슨 병인지 그냥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죽었지. 워낙 몸이 약해서. 연세가 어떻게 되었는데요? 지금 살아있으면 예순이 될 게다. 57에 죽었지. 나하고 10살 차이니까. 나는 사진 속의 여자를 자세히 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원피스를 입고 있는 여자는 사진으로 봐도 굉장한 미인임에 틀림없었다. 북한 출신이셨어요? 아니, 고향이 경상남도지. 어떻게 만나셨어요? 전쟁이 끝난 후 결혼했지. 아버지는 나의 질문에 엉뚱한 답을 했으나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속주머니에 넣었다. 어머니한테는 보이지 마라. 아버지는 지나가는 말처럼 말했다. 나는 속으로 웃었다. 그래도 한때 살을 섞었던 여편네라고 질투를 할까봐 염려하는 아버지의 순진함 때문이었다. 어머니한테는 보이면 안 돼. 아버지는 다시 한번 당부했다. 나는 그러겠다는 표시로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들였다. 얼마 후 청사문이 열리자 사람들에게 때밀리듯이 청사 문 쪽으로 가까이 갔다. 청사 문 안으로 들어서기 전 나는 아버지에게 건강하세요 라고 말했고 아버지는 나에게 나는 상관 말고 어머니한테 잘해줘라. 불쌍한 여자다 라고 말씀하셨다. 청사에 들어서면서 나는 아버지를 힐끔 뒤돌아보았다. 어머니를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하는 아버지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청사 안에 들어서서도 30분 넘게 이리저리 밀리다가 거의 마지막 차례로 여권 심사대 앞에 섰다. $5라며 나에게 손을 내미는 여권 심사관과 마주했을 때에야 수중에 달러가 한 푼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 출국세를 내지 않는 방법은 없었다. 나는 청사 출구 쪽으로 뛰어갔다. 청사문을 나서자 텅 빈 광장이 나를 맞이했다. 광장을 둘러보았다. 광장 한 곳 양지 바른 곳에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는 아버지와 금자 누이의 모습이 보였다. 나는 아버지 하고 부르며 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5만 주세요. 출국하는데 $5가 필요해요.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시며 주머니에서 내가 준 돈 뭉치를 꺼내 들었다. 나는 그 중에서 $5짜리 한 장을 집었다. 더 가지고 가라. 필요 없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동생,
올케하고 조카들에게 안부 전해. 그리고 초청장 잊지 말고. 금자누이의 말을 뒤로 하고 청사 쪽으로 뛰어갔다. 뛰면서 손에 든 지폐의 촉감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아버지가 나에게 준 첫 번째 돈이고 나는 그 돈으로 가족을 만나러 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 5.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난 지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새벽, 나는 남산 기슭에 위치한 집을 나섰다. 택시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걸어가면서 간밤에 꾼 꿈 생각이 났다. 꿈속에서 내가 다시 중국에 가 아버지에게 돈을 주었고 아버지는 이렇게 많은 돈을 하면서 기뻐하셨다. 집 앞 골목에 세워둔 택시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나는 빈 택시라는 표시등도 켜지 않은 채 골목길을 빠져나와 남산 주위의 한적한 거리를 질주해 나갔다. 나는 이 때를 참 좋아했다. 이때쯤이면 이런저런 과거에 얽힌 회상에 잠기게 마련이었다. 내가 이야기하는 과거란 물론 아버지와 만난 후부터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 이전의 과거는 특히 어머니와 연관된 과거는 내 기억에서 사라진 지 꽤 오래되었다. 아버지에게는 직장을 떠날 수 없어 이번에는 중국에 갈 수 없으니 아버지도 북한으로 가셨다가 내년에 중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편지를 올렸다. 그러나 진정한 이유는 돈 문제였다. 최소한 500만 원은 있어야 내 여비는 물론이고 무엇보다 아버지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았으나 나에게는 그만한 돈을 구할 능력이 없었다. 아버지 연세가 아직 70살밖에 되지 않았고 건강하시니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시 만나뵐 수 있으리라 자위하는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 귀국한 뒤로 3개월은 그대로 보내버렸다. 류허에서 마지못해 먹은 음식 때문인지 귀국 직후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여 병원을 들락거리며 한 달을 보냈고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하고부터는 직장을 구하러 여러 곳의 캐바레를 찾아다니며 2달을 허비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니 전혀 허송세월만은 아니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현실의 냉혹함을 절감했다. 중국에 다시 가 아버지를 만날 여비를 마련하기는커녕 새 식구를 먹여 살리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캬바레 악단은 내가 중국에 있었던 3개월을 기다려주지 않았다. 귀국 후 다른 캬바레를 여러 군데 찾아가 보았으나 40살이 넘은 색소폰 연주자를 환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뵈러 갈 때 진 빚과 3개월간의 공백은 내 가정의 경제 상태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다. 호구지책으로 아내가 파출부로 나설 정도였으니 집안 사정은 한마디로 박살이 난 셈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2딸이 경제적인 핍박을 느끼지 못한 것은 순전히 아내의 헌신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그러고 보니 아내가 아주 착한 여자라는 사실을 결혼 후 처음으로 깨달은 셈이었다. 나도 명색이 한 집안의 가장인데 어린 2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냥 죽치고 집안에 틀어박혀 있을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궁리 끝에 택시기사로 취직했다. 처음에는 색소폰 연주자로 직장을 얻을 때까지 임시 방편으로 얻은 일이었으나 지금까지 4개월 동안 별 불만 없이 택시기사로 일하고 있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에 만족하고 있다는 말은 물론 아니다. 내가 부는 색소폰 음률에 껌뻑 죽었을 남녀가 술에 취해 나에게 무례한 승객 행세를 했을 때 말 못할 비애도 느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색소폰 연주자라는 직업보다 택시기사라는 직업이 못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아니, 나한테 가장 적합한 직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틀에 하루씩 쉬긴 해도 새벽 4시 반부터
밤 12시까지인 근무 시간이 좀 고된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내가 이 직업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가 그리워질 때마다 새벽 4시 전에 집을 나서서 남산 중턱으로 가 아버지를 위해 색소폰을 불며 아버지와 은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었다. 거의 무의식 속에서 운전하던 나는 국립극장의 음산한 외형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야 어수선한 상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남산 입구에 위치한 국립극장 구내에 세워져 있는 시계탑이 4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텅 빈 주차장에 주차한 후 택시에서 내렸다. 두 손에 색소폰과 악보 받침대를 각각 들었다. 국립극장 구내를 걸어 나와 오른쪽으로 꺾어 남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약 1년 전부터 남산 제 모습 찾기 운동의 일환으로 자동차 통행이 금지된 차도에 들어서 가로등 밑을 따라 걸어갔다. 1년 전까지 자동차로 꽉 들어찼을 이 도로는 이제 새로운 정취를 물씬 풍기고 있었다. 남산이 오랫동안 지녀온 깊은 상처가 아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았다. 아스팔트길 양쪽으로 들어선 무성한 숲은 철책이 가로막고 있긴 하지만 다시 힘차게 뻗어나가고 있었고 오른쪽 나무 사이로 둥근 달이 교교히 떠 있었다. 이때면 항상 나는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가로등이 비춰주는 커브길 앞쪽에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움찔했다. 맞은편에 두 남자의 모습이 보이자 나는 색소폰 케이스를 왼쪽 옆구리에 바짝 끼고 악보 받침대를 잡은 오른손에 힘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이 가까이 왔을 때 한 남자의 옆구리에 찬 무전기에서 나는 소리로 보아 그곳을 순찰 중인 사복 경찰임에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들이 내 옆을 스쳐가며 보내는 의심의 눈초리를 멀리하고 커브길을 돌아갔다. 왼쪽 나무 위에 걸쳐진 달과 오른쪽에 높이 솟은 남산타워가 보였다. 20m쯤 걸어가니 아스팔트 위에 흰 글씨로 크게 적힌 1000이라는 숫자가 홀로 서 있는 가로등 불빛에 희미하게 드러났다. 1km를 걸었으니 곧 나만의 은밀한 안식처에 다다를 것이다. 곧 사방이 컴컴해지면서 저 멀리 가로등 하나가 비춰주는 은은한 불빛이 시야에 들어왔다. 바로 이 아늑한 안식처에서 나는 아버지를 위해 오 데니보이를 연주하고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곤 한다. 오늘은 특히 아버지의 조언이 꼭 필요한 일이 있다. 다름이 아니라 금자누이의 초청장 문제다. 귀국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사이 금자누이의 남편과 금자누이가 나에게 보내온 여러 통의 편지 내용으로 보아 매우 섭섭해하고 있는 것 같았고 초청장을 보내지 않은 사실을 아시면 아버지도 나를 오해하실지 모를 일이었다. 솔직히 말해 그곳을 떠나기 전 아버지 앞에서까지 금자누이에게 단단히 약속한 초청장을 아직까지 보내지 못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귀국 후 직장을 잃고 아내의 파출부 수입으로 가게를 꾸려나가야 하는 집안의 경제적 형편도 문제려니와 고의적으로 속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좋고 대접을 받는 국립취주악단의 색소폰 연주자로 알려진 내 직업이 사실 택시기사라는 것을 금자누이에게 드러내놓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금자누이가 서울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 집에 눌러앉아 있을 판이니 그것도 고생하는 아내에게 할 짓이 아니었다. 숙식이 제공되는 마땅한 일자리를 찾아내거나 내 형편이 나아질 때까지만 기다리자고 미적미적 미루다 보니 오늘에 이르고 만 것이다. 그러나 얼마 전에 금자누이 남편의 편지를 받은 이후로 더 이상 미루었다가는
크게 오해받을 것 같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섭섭해 하실까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다. 편지를 받은 후 답답한 마음에서 내 나름대로 노력은 해보았다. 나이 듬직한 승객에게 중국에 가보셨습니까? 제 사촌 누이가 그곳에 있는데요. 워낙 착해서 혹시 가정부라도 필요하시면 하고 별 성과는 없었지만 일자리를 구하려고 시도해 보기도 했다. 나는 외로이 서 있는 가로등 밑에서 멈추었다. 속주머니에서 한 통의 편지를 꺼내 가로등 불빛에 비추어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가 좋은 조언을 해주시기 바라며 마치 아버지에게 읽어드리듯이 속으로 천천히 읽어 나갔다. 인구 처남에게 나에게 처남이 여럿 있지만 그래도 오늘날까지 처남이라고 부르는 진짜 처남은 자네밖에 없네. 이는 아마 자네가 나에게 남겨준 인상이 제일 깊고 서로 간의 감정이 잘 통해 서로 믿어주기 때문이겠지. 처남이 귀국한 후 가정 형편은 말이 아닐세. 우리는 그래도 초청장이 오면 인차 출국할 예정으로 퉁어에 가서 돈 1,000원을 꿔왔지만 초청장은 종무 소식인데다 작은아버지도 대접하고 또 가실 때 섭섭지 않게 물건도 해드리니라 돈을 좀 썼으며 또 아이들 공부도 시키다 보니 조선도 가기 전에 그 돈을 다 말아먹고 빚만 지고 말았네. 처남도 이곳에 와서 친히 보았겠지만 중국에서 살자면 권리가 없으면 돈이라도 있어야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고 큰소리치며 살지. 일단 돈 없는 거라지가 되고 보면 그 누가 사람으로 보는가. 우리들이야 한평생을 다 살아가지만 아이들이야 어떻게 벗기고 굶기고 공부를 시키지 않겠는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출구로 자네 누이가 남조선에 가서 제 힘으로 돈을 벌어야 곤란이 풀릴까 하네. 오늘날 생각해보니 우리들이 해야 할 앞처리도 하였고 생활난에 쪼들리기에 처남에게 렴치불구하고 초청을 요구하였댔는데 처남은 무슨 고려가 그리 많은지. 혹시 처남이 중국 방문을 했을 때 우리들이 섭섭하게 대한 일이 있는지. 우리들은 가정생활이 충족하지 못하고 또 능력조차 없으니 처남의 요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 듯도 하네. 그러나 처남이 양해해 줘야지. 어쨌든 간에 이번 초청만은 꼭 해주기를 바라네. 이곳 정세는 처남이 왔을 때와는 완연히 달라. 모두들 지금 한창 한국 방문에 열을 올리고 있네. 진작 간다던 우리는 가지 못하고 있으니 동네 사람들에게 부끄럽기만 하네. 고난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인 처남만 믿네. 아무 때건 하루속히 초청해주기 바라네. 처남의 건강과 가족의 평안을 빌며 초청장을 바라네. 1992년 8월 5일 자영으로부터. 초청장을 보내지 못한 데 대한 죄의식이 나를 짜증나게 했다. 나는 금자누이 남편의 편지를 접어 속주머니에 넣었다. 그러고 나서 악보 받침대를 가로등 불빛 바로 밑 가장 잘 보일 듯한 곳에 세워놓고 색소폰 케이스를 열었다. 먼저 색소폰 옆에 포개져 있는 아버지의 옷을 꺼냈다. 내 얼굴을 그 옷에 푹 파묻었다. 아버지의 채취가 조금도 사라짐 없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나는 악보를 꺼내 오 데니보이 페이지를 펼쳐 놓았다. 색소폰을 두 손으로 잡고 입으로 가져갔다. 딱딱하나 매우 부드러운, 어릴 적부터
내 입에 잘 길들여진 색소폰 주둥이를 입에 대자 평온함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색소폰을 불기 시작했다. 수천 번도 더 불어본 곡이지만 시선은 악보를 떠나지 않았다. 고향에서 다닌 초등학교 시절 도시락을 싸가지 못해 학교 건물 뒤쪽 동산에 올라가서도 악보에 시선을 집중하면 배고픔을 잊을 수 있었고, 서울에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중국 음식점에서 일할 때도 남산중턱 나무 밑에서 악보를 보고 색소폰을 불면 서글픔을 잊을 수 있었다. 도시의 자동차 소음을 뒤에 두고 도시의 오염된 공기를 발 아래 멀리 두고 나는 오늘도 오 데니보이의 음률 속에 과거를 다독거려주고 현재를 잊어버리고 미래를 채색하고 있다. 젊은 남녀 한 쌍의 모습이 나타나 내 앞에 잠시 서 있는 듯 하다가 멀어져 갔다. 순찰차가 내 앞을 지나며 속도를 줄이더니 다시 사라졌다. 나는 눈을 감고 오 데니보이의 마지막 소절을 불며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기를 바랐다. 오 데니보이를 다 끝낼 때까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숲속을 헤집는 다람쥐 소리와 때늦은 매미 소리 외에는. 나는 잠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잠시 후 색소폰을 케이스에 넣고 악보 받침대를 접었다. 두 손에 하나씩 들고 올라왔던 길을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조언을 들을 수 없어 섭섭했으나 내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모든 내일에도 이곳에 와 색소폰을 불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초가을 새벽바람이 내 얼굴에 와 닿았다. 눅눅하나 찐득찐득한 강인함이 바람 속에 배어 있었다. 마치 어머니의 마음처럼. 어머니. 중국에서 아버지를 만나고 온 후 춘천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 보지 않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 생각이 나지 않아서였다. 아마 아버지를 만나러 가기 전 어머니를 만나보고 춘천 보신탕집을 나서면서 아버지를 찾은 이상 어머니와의 인연을 끊겠다고 한 결심 때문이었던 것 같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어머니가 연상된 것이 마치 누가 시킨 것 같았다. 아버지가? 그렇다. 아버지가 나에게 조언을 해준 것 같았다. 어머니를 만나 춘천 보신탕집에서 금자누이가 일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금자누이를 초청하라는 것이다. 왜 미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나는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오늘 일을 빨리 끝내고 저녁에 춘천에 가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남산에서 내려와 국립극장 구내로 들어섰다. 내 택시만 달랑 서 있었다. 나는 차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다. 시동을 걸고 오른손으로 철컥 미터기를 꺾었다. 국립극장 구내를 빠져나가 좌회전하여 장충동 로터리로 향했다. 신호등이 바뀌어 정지했다. 로터리 건너편 해장국집에서 나오는 술꾼들이 늘 내가 맞이하는 첫 번째 손님이게 마련이었다. 신호등이 바뀌었다. 나는 서서히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내 두 눈은 승객을 찾고 있었으나 내 머리는 트렁크 속에 든 아버지의 옷과 지갑 안에 든 사진 속의 북한 동생들 생각으로 꽉 차 있었다. 6. 내가 춘천에 도착해 택시를 멀리 세워둔 채 보신탕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는 꽤 늦어 거의 파장 분위기였다. 구석 테이블 서너 곳에 취해서 떠드는 무리를 제외하고는 텅 빈 식당 안은 한 차례 태풍이라도 지나간 듯 테이블 위와 바닥이 지저분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된 탓인지 담배 연기로 꽉 찬 실내에는 보신탕집 특유의 시큼한 냄새가 배어 있었다. 역시 사람에게는 타고난 직업이 있는지 그 냄새가 어머니의 과거를 잘 대변해 주는 것 같아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다. 어머니가 앉아 있어야 할 계산대는 텅 비어 있었다. 식당 안을 두리번거리자 구석 테이블 한 곳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몸을 흐느적거리며 일어나는 나이에 비해 몸에 너무 들러붙는 원피스를 걸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다. 꽤 거리를 두고 보았는데도 어머니가 벌써 몇 차례 주석을 돌았음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어머니의 그런 모습은 되살아나는 악몽, 숨막히는 악몽이었다. 이유 모를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라 금자누이의 취직을 부탁해보려던 원래의 목적은 간데없고 얼른 그곳을 뛰쳐나오고만 싶었다. 아이고, 이 자스가 우희에 한 번도 연락 안 했노. 어머니는 내 두 손을 맞잡으며 갑자기 아들의 안위를 걱정하는 어진 어머니 행세를 술의 도움을 받아 멋들어지게 해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안 갑니까? 나는 어머니가 잡은 두 손을 빼내며 퉁명스럽게 쏘아 붙였다. 그래, 중국에 갔다 언제 왔노? 한 7개월 됐심도. 가족들은 다 잘 있제? 예. 이리 앉아봐라. 어머니는 나를 식탁에 앉힌 후 여기 고기 가지고 와봐라 하고 주방을 향해 소리쳤다. 저녁 먹었심도. 그래도 좀 묵으라. 네 얼굴에 우에 이리 윤기가 없노. 밥은 잘 먹나? 어째 사노? 밥 먹고 살만합니다. 걱정 마이소. 나는 툭 쏘아주었다. 애들은 건강하제? 예. 애들 공부는 잘하고? 걱정 없심도. 그러면 됐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마라. 대화가 치닫는 방향에 짜증이 났다. 아버지를 만나고 왔다는 것을 빤히 알면서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을 리 만무한데 넉살을 떠는 어머니가 얄미워졌다. 나는 더 이상 어머니와 마주하며 시간을 끌고 싶지가 않았다. 부탁이 있어서 들렀심도. 그래, 무슨 부탁이고? 중국에 있는 금자누이가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 식당에 자리 하나 마련해 줄 수 있나 해서. 긍정적인 답보다 오히려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며 어물거렸다. 오락해라. 자식 새끼 하나 있는 것 애미가 더럽다고 애미 취급도 안 하니 내가 딸처럼 생각하고 돌봐줄 테니 오락해라. 앞뒤 재지 않고 모든 게 즉흥적인 어머니는 역시 어머니다웠다. 고맙습니다. 나는 건성으로 말했다. 그럼 안녕히 계시소. 인자 가볼랍니다. 나는 볼 일이 다 끝났다는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야야, 무슨 소리를 하노? 고기라도 몇 점 묵고 가야지. 고기 싸줄 테니 아이들한테도 갖다 주고. 어머니는 내 의향도 묻지 않고 주방에 대고 고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저놈의 가신 아들, 일 시킬라 카이 우째 이리 힘이 드노. 니 여기 잠깐 있거라. 내 주방에 갔다 오마.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다. 그만두이소. 아이들 개고기 안 먹십니다. 그럼 애미한테나 줘라. 애미도 안 먹십니다. 그래도 가지고 가봐라. 중국에서 아버지 만나 뵀심도. 나는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다. 그래, 건강하제? 40년이 넘게 헤어져 있던 남편의 안부를 묻는 말투라기보다 먼 친척 어른의 안부를 묻는 말투였다. 예,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놈의 영감택이 복도 많지. 아참, 애미 줄라고 스웨터 하나 사두었다. 가지고 가거라.
아버지는 북한에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다시 얘기해 주었다. 애들한테도 뭐 사줘야 되겠는데 뭐가 좋을꼬? 아들만 셋이 있고요. 이것도 이미 아는 사실이지만 덧붙였다. 공책하고 필통 사줄까? 동문서답을 하는 어머니가 얄미웠다. 다음 순간 지갑에 넣어둔 아버지의 북한 가족 사진이 생각났다. 드디어 어머니의 콧대를 꺾어 놓을 기회가 왔구나. 드디어 어머니의 가슴에 못을 박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아버지의 북한 가족 사진 보여드릴까 예? 필요 없다. 집어치라. 나는 지갑 속에 있는 사진을 꺼내 딴청을 부리고 있는 어머니 앞으로 내밀었다. 사진에 시선을 주지도 않은 채 일어나려는 어머니의 팔을 잡고 사진을 어머니 턱 밑으로 들이밀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힐끔 본 다음 얼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렸다. 나는 어머니 앞 테이블 모서리에 사진을 내려놓았다. 잠시 후 어머니는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을 바라보는 어머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더니 사진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다. 두 어깨가 허물어지듯 내려앉으며 손에 든 사진이 테이블 밑으로 떨어졌다. 어머니는 어깨를 들먹거리며 킬킬거리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것을 어머니 특유의 방정맞은 비웃음으로 여겨 못 본 채, 못 들은 채 했다. 다음 순간 어머니의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머니가 세상이 두 쪽 나도 아들에게 눈물을 보이지 않을 여자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얼떨떨해졌다. 어머니는 원피스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엎어지듯 거꾸러지더니 조용해졌다. 어머니의 어깨가 처음에는 조용히 그러다가 곧 격정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컥컥 가는 울음소리가 손수건으로 막은 입에서 새어나왔다. 무슨 연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너무나 어머니답지 않은 행동이었으므로 나는 혹시 그것이 근래에 얻은 어머니의 주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나? 울음을 조금 가라앉힌 어머니가 불쑥 말했다. 네 아버지가 새장 가든 여자 말이다. 내가 잠자코 있자 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어머니는 테이블에 엎드린 상체를 들더니 바닥을 두리번거리다 사진을 다시 집어들었다. 사진을 두 손으로 잡고 잠시 보더니 내가 말릴 사이도 없이 갈갈이 찍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주의도 아랑곳하지 않고 정신나간 여자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영감태기가 미쳐도 단단히 미쳤지. 선생이라는 작자가 동료 여선생을 꼬셔가지고 사상운동은 무슨 놈의 사상운동. 아이구야 사상운동 좋아하네. 순진한 여선생 꼬셔가지고 사상운동 한다하고 데리고 다니다 가족 다 팽개치고 함께 도망간 게 사상운동이가. 세상이 우에 일이 무심할꼬. 그런 영감태기가 버젓이 살아있다니. 어머니는 다시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고 손님들의 놀란 시선이 우리에게로 쏠렸다. 어머니의 통곡은 그칠 줄 몰랐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쏠렸다. 그것은 측은한 시선이었다. 내가 어머니에게 보내는 시선도 측은한 눈길이기를 바랐다. 다음 순간 어머니를 가리켜 불쌍한 여자라고 한 아버지의 말이 상기되었다. 어머니가 울음속의 한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와서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에게는 상관없는 일이지만 여하튼 어머니는 세상의 누구보다도 불쌍한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여자는 3년 전에 죽었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분명히 알아듣도록 말했다. 어머니의 통곡이 잠시 주춤하더니 이번에는 더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잠시 후 통곡이 끝나더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어째 그리 험한 팔자를 타고났을꼬. 나는 어머니의 말을 신세한탄으로 알아들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 여자 말이다. 순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그 여자란 3년 전에 죽은 여인을 가리킴이 분명했다. 어머니는 그 여인을 이미 용서한 것일까? 아직 용서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는 그 여인의 처지를 가엾게 여기는 게 분명했다. 나는 어머니가 더욱 측은하게 여겨졌다. 나는 오른손을 내밀어 어머니의 손을 쥐어주었고 어머니는 내 손에 눈물 젖은 뺨을 살그머니 갖다 대었다. 이때까지 어머니가 보인 행동 중에서 가장 여성스러운 행동이었다. 그런 상태로 우리 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어머니는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닦은 손수건으로 코를 행 하고 풀었다. 나는 마음이 놓였다. 어머니가 코를 행 하고 풀 때면 기쁨, 슬픔, 분노할 것 없이 어떤 감정이라도 끝장을 보게 마련이었다. 야 아들아, 고기 쌀락하는 거 어째 됐노? 어머니는 조금 전까지 통곡한 여자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태도로 주방 쪽에다 대고 소리쳤다. 나는 속으로 미소 지었다. 전쟁의 재앙을 포함해서 세상의 어떤 재앙이라도 남편의 배신을 포함하여 세상의 어떤 배신이라도 어머니라는 여자의 가슴 속에서는 오래 견뎌내지 못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가족들과 같이 며칠 후 다시 찾아뵙겠다 약속하고 어머니와 헤어졌다. 택시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미터기를 철컥 꺾었다. 빈 차로 가느니 이왕이면 서울행 승객을 태우고 가 수입을 올릴 작정이었다. 사실 나는 지금 과거 어느 때보다 돈이 필요했다. 오늘 밤도 여느 날 밤과 같이 내가 중국에 다시 가 아버지를 만나 뵙고 내가 전해주는 돈을 받아주며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꿈속에서 뵐는지 모른다. 그러나 오늘 밤은 다른 꿈을 꾸고 싶다. 미래 한 시점 우리 세 식구가 한자리에 모인 데서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고 어머니는 코를 행 하고 푼 다음에 아버지를 용서하는 꿈이다. 세월의 흐름이 망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면, 세월의 흐름이 용서를 동반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세월의 흐름은 죽음을, 한설인 죽음을 맞이할 뿐이라는 것을 나는 몰랐지만 어머니는 당연히 알고 계실 것이다. 홍상화 작가님의 단편소설 어머니 잘 들으셨나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